어머니 비켜요. 지금 당장.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의 폭발처럼 울려 퍼졌을 때 문이 열리자마자 숨을 몰아쉰 채 거친 발걸음으로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들 잡아먹고 여길 찾아와? 꺼져! 시어머니가 팔을 벌려 가로막았지만 서유는 그 손을 거칠게 떨쳐냈죠. 남편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윤의 결혼 생활도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40대 초반 남편 혜진과의 결혼 초기는 다정했고 큰 문제도 없었어요. 평범한 부부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 2년째가 되자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는 언제 나올 거야? 시어머니의 첫 질문은 가볍게 시작됐어요. 명절 때마다 은근히 던지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서윤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문의 무게가 달라졌어요. 우리 집안이 대가 끊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배려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서 차를 마실 때도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같은 말만 반복됐어요. 서유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참았습니다. 남편 때문에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3년 차가 되자 서유는 난임센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또 받았어요. 결과는 매번 같았죠. 이상 없음. 서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임신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요? 그럼 내가 문제인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서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시어머니에게는 이미 정해진 답이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문제다. 며느리 때문에 손자를 못 보는 거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서윤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시댁에 가면 또 그 질문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서윤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우리 며느리는 재미없는 집안이라 그런가 봐.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며 견뎠습니다. 남편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할 때마다 우유부단하게 굴었어요. 엄마도 나이 드셔서 그래. 이해해줘라는 말만 반복했죠. 서윤이 힘들다고 말하면 조금만 참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윤이 입는 옷, 먹는 음식, 심지어 출퇴근 시간까지 트집을 잡았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 직장 다니면서도 애 낳더라. 너만 특별한 줄 아니? 서윤은 회사에서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무슨 말을 들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 집 대가 끊기겠네, 정말. 시어머니는 작은 일에도 그 말을 했습니다. 서윤이 명절 음식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준비하면, 시댁 행사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 말이 돌아왔어요. 서윤은 그럴 때마다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깨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시댁에 갈 때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록용이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려주려고요.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남편은 늘 그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라고 했으니까요. 서윤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시댁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서윤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게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구할 거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죠. 서윤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시댁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어요. 말하면 그래도 참아야지, 시댁이 다 그렇지 뭐라는 위로 아닌 위로만 돌아왔으니까요. 친정 어머니에게 하소연하면 이혼해라는 말만 들었죠. 하지만 서윤은 이혼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아직 사랑했으니까요. 아니,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어요. 결혼 5년 차가 됐을 때 서윤은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고 입꼬리는 항상 내려가 있었죠.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서윤은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서윤을 공격했습니다. 서윤이 좋은 일을 해도 칭찬은 없었어요. 대신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만 돌아왔죠. 반대로 작은 실수라도 하면 역시 넌 안 되겠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서윤은 침묵으로 견뎠습니다. 말대꾸를 하면 더 큰 폭풍이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때 서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갈등이 훗날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의 과한 언행이, 남편의 우유부단함이, 그리고 서윤 자신의 침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일의 징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녹음을 시작한 것도, 남편이 점점 더 말이 없어진 것도,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한 것도요. 모든 퍼즐 조각이 조용히 맞춰지고 있었죠. 서윤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남편과 행복하게 늙어가고 아이가 있든 없든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결혼 생활은 이미 비틀리기 시작했고 그 비틀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결혼 6년 차가 되던 해 남편이 퇴근하면서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얼굴이었어요. 무언가 고민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약간 들떠 있는 것 같기도 했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좋은 제안을 받았어. 남편은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서윤은 젓가락을 든 채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제안인데요? 캄보디아 현장 파견이야. 3년짜리 프로젝트거든. 승진도 보장되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년이나 해외에 나가는 건 큰 결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럼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같이 가야지. 혼자 어떻게 3년을 있어. 서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새로운 곳에서 남편과 단둘이 시작할 수 있다면 어쩌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뭐, 캄보디아?
3년씩이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윤과 남편은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을 노려봤죠. 혜진아, 너 혼자 가는 거지? 아니요, 어머니. 서윤이랑 같이 가려고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어요. 서윤이는 여기 있어야 해. 너라도 내 옆에 있어야 한다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3년이나 외국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서윤이 말을 꺼내려 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닥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을 따라가려고 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하지만 역시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에게도 서윤에게도요.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서윤이는 여기 남아야 해. 내가 늙었는데 누가 나를 돌봐?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어머니가 너무 반대하셔서. 서윤은 그 순간 모든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 혼자 가려는 거예요? 3년이야, 3년. 금방 지나갈 거야. 그리고 승진하면 우리 형편도 나아질 거고. 남편은 변명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죠. 잠깐이나마 느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출국을 한 달 앞두고 남편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보험 하나 들어둘까? 혹시 모르잖아. 남편은 저녁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보험이요? 생명보험. 외국에 나가는 거니까 만일에 대비해서. 요즘 그런 거 다들 한대. 남편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서윤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그런 걸 챙기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보험료는 얼마예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당신이 내주면 안 될까? 내가 외국에 있으면 관리하기 힘들잖아.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3년 동안 외국에 있을 생각을 하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알겠어요. 제가 낼게요. 고마워. 그리고 수익자는 일단 부모님으로 해둘게. 나중에 당신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죠. 일주일 뒤 보험 가입이 완료됐습니다. 남편은 서윤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봐, 수익자가 엄마로 되어 있지? 내가 돌아오면 바로 당신 이름으로 바꿀게. 약속해. 서윤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많았지만 대충 이해했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남편을 배웅하는 날 시어머니도 함께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다녀와. 엄마가 매일 기도할게. 남편은 어머니를 다독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윤을 향해 돌아섰죠. 여보, 잘 있어. 자주 연락할게. 남편이 서윤을 가볍게 안았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억지로 웃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건강 챙기고. 남편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은 시어머니와 자주 마주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혜진이 없으니까 내가 외로울 것 같아. 자주 와야 한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희망은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캄보디아에 도착한 뒤 며칠 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어요. 서윤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과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면 지금은 힘들어라는 답만 돌아왔죠. 문자 메시지도 간단한 안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지만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서윤은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씨 맞으시죠? 저는 혜진 씨 회사 직원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앉아 계세요?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앉은 채 온몸이 굳어갔어요. 혜진 씨가 어제 새벽 러닝을 하다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웠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이 수색 중이지만 계곡이 깊어서 남자의 말이 이어졌지만 서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죠.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이불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이라는 게요. 해가 뜨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 내가 잡아먹은 거야. 내가 따라갔어야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죠. 정말 내가 따라갔어야 했나? 내가 옆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회사에서는 현지 수색 상황을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절벽 아래 계곡에서 남편의 운동화와 방수팩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신은 없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에 떠내려간 것 같다고 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서윤은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꿈, 물에 휩쓸려가는 꿈을요. 시어머니는 매일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하나뿐인 아들. 서윤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울었어요. 남편이 정말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이었죠. 석 달이 지나자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서윤은 시신 없는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영정 사진만 덩그러니 놓인 빈소가 너무 허전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서윤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돌려내. 내가 죽였어. 조문객들이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서윤은 그저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힘도 없었죠. 남편이 사라진 지 3개월, 서윤의 지옥 같은 6년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나 좀 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윤은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봤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는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아, 나 이제 혼자잖아. 살아갈 자신이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내가 날 도와줄 수 있어? 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달 서윤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윤아,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5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을까? 서윤은 망설이지 않고 송금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죄책감이 여전히 무겁게 짓눌렀으니까요. 내가 따라갔다면, 내가 옆에 있었다면 남편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계속됐어요. 50만 원이 60만 원이 되고 70만 원이 됐죠. 서윤은 묵묵히 돈을 보냈습니다. 서윤아, 병원비가 필요해서 그래. 요즘 몸이 안 좋거든. 어머니, 알겠어요. 보내드릴게요. 서윤의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월급의 절반 이상이 시어머니에게로 갔어요. 서윤은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가며 버텼죠. 남편이 사라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실종자의 아내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어요. 법적으로 남편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실종 상태일 뿐이었죠. 재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누가 실종자의 아내와 사귀고 싶겠어요. 서윤은 그렇게 혼자 살아갔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2년이 지났을 때 서윤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한 번도 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처음 실종 소식을 전한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서윤은 용기를 내서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혜진 씨 아내인데요. 혹시 혜진 씨요? 그분 6개월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전화를 받은 직원의 말에 서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퇴사하셨어요. 작년에 정리해고 대상이 되셔서요. 모르셨어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건 3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에 퇴사했다고요? 그럼 캄보디아 파견은요? 캄보디아요? 저희 회사에 그런 프로젝트는 없었는데요. 혹시 다른 회사랑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캄보디아 파견이 없었다고요? 그럼 남편은 어디로 간 거죠?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생각을 믿고 싶지 않았죠. 남편이 나를 속였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서윤은 집에서 남편의 옛날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상자 안에서 통장 사본을 발견했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이 실종되기 6개월 전
큰 돈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죠. 3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윤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죠. 놀랍게도 시어머니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즉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서윤이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 혜진이가 나한테 빌려준 거야.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든. 3천만 원이나요? 그것도 실종되기 직전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어요. 그래, 3천만 원. 문제 있어? 아들이 엄마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서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뒤엉켰어요. 남편의 퇴사, 캄보디아 파견의 진실, 시어머니에게 송금된 돈. 모든 게 석연치 않았죠. 3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윤의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엄마. 서윤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서윤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 만에 이제 어머니마저 잃게 될 처지였어요. 친정어머니는 한 달 동안 투병했습니다. 서윤은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했지만 시어머니는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 미안해. 시어머니의 짧은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어요. 친정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아, 시댁, 끊어.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울부짖었어요. 장례식장에도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혼자 장례를 치렀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죠. 친척들도 대부분 멀리 살았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완전히 혼자가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도 없었어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시댁 방문 때 녹음했던 파일들을 들어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집에서 뭘 바라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생활비라도 제대로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서윤은 녹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내 잘못일까요? 정말 내가 남편을 죽인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남편의 퇴사, 캄보디아 파견의 진실, 시어머니에게 송금된 돈, 그리고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요구. 뭔가 이상했어요. 4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는 매달 100만 원이 넘었죠. 서윤의 통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번 달엔 좀 더 보내줄 수 있어? 집 수리비가 필요해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서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거절하면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으니까요. 내가 우리 아들 죽게 만들었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윤의 가슴에는 죄책감이 박혔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5년이 지났을 때 서윤은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보험 사기가 정말 많대. 가족끼리 짜고 실종 사건 만드는 거.
동료의 말에 서윤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뉴스에 나왔잖아. 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실종된 척하는 거.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외국에서 살고 있더래.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정말 남편이 날 속인 걸까요? 6년이 다가올 무렵 서윤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검은 의심이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혹시나 사실이라면 어떡하죠? 혹시나 남편이 정말 날 배신한 거라면요? 서윤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그 일상은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습니다. 6년째 되던 봄날, 서윤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서윤 씨 아니세요? 돌아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서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서윤 씨, 혹시 들으셨어요? 시어머님이 강남에 아파트 사셨다면서요? 김 여사의 말에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흔들렸어요. 네, 뭐라고요? 어머, 몰랐어요? 온 동네가 다 아는데. 강남 대치동에 어마어마한 아파트 사셨대요. 몇십억짜리래요. 서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요? 매달 생활비를 달라고 하던 시어머니가요? 그게 확실한 건가요? 네, 확실해요. 우리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그 동네로 이사 가셨다면서요. 서윤은 계산도 제대로 못하고 슈퍼마켓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매달 100만 원씩 받아가던 사람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곧장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서윤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연락 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답장은 저녁 늦게 왔습니다. 바빠서 못 받았어. 무슨 일이야? 서윤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쓰려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전화로 직접 물어보기로 했죠. 어머니, 강남에 아파트 사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데요.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가도 될까요? 오지 마. 바빠서 못 봐. 시어머니가 소리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서윤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에 들러 시어머니 이름으로 최근에 매매된 아파트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아, 맞습니다. 6개월 전에 매매하셨네요. 25억짜리예요. 부동산 직원의 말에 서윤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25억이요? 매달 생활비를 받아가던 사람이 25억짜리 아파트를요? 서윤은 그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아파트로 향했어요.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경비원에게 방문 신고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15층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잠깐만 얘기해요. 서윤이 문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죠. 집안은 서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명품 가구들이 즐비했어요. 거실에는 거대한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주방에는 최신 가전제품들이 반짝거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놨어요. 이건, 어머니,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병원비 필요하다고, 집 수리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6년 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앉아. 얘기 좀 하자. 서윤은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시어머니를 노려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집은 어떻게 산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험금이야. 뭐라고요? 내 남편 보험금으로 산 거야. 사망보험금 20억. 서윤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망보험금이요? 20억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이가 출국하기 전에 보험을 들었잖아. 그거 말이야. 서윤은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출국 전에 남편이 들었던 생명보험. 한 달에 50만 원씩 서윤이 내던 그 보험이요. 그 보험이 20억이나 됐어요? 아니, 그것만은 아니야. 혜진이가 다른 보험도 몇 개 더 들었거든. 다 합쳐서 20억.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수익자는요? 나야. 수익자는 나로 되어 있었어.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남편이 분명 제 이름으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출국하고 나서 바로 바꿔준다고요. 바꾸지 않았어. 혜진이가 나한테 그대로 두겠다고 했거든.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어겼다고요? 아니,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고요? 어머니, 그럼 6년 동안 저한테 생활비 받으신 건 뭐예요? 어머니는 이미 20억이나 받으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준 거잖아. 내가 달라고 한 적 있어? 매번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병원비 필요하다고, 생활비 부족하다고. 그래도 내가 준 거야. 내가 강제로 받은 것도 아니고. 서윤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6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보낸 돈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미 20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미안한 표를 지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서윤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낸 보험료는 돌려줄게. 시어머니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수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이야. 내가 6년 동안 낸 보험료 50만 원씩 계산하면 3,600만 원인데 3천만 원 줄게. 이걸로 우리 인연 끝내자. 시어머니가 수표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서윤은 그 수표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인연을 끝내자고요? 그래.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고. 혜진이는 이미 없잖아. 서윤은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6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죠? 6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생활비를 보내고 혼자 외롭게 살아온 게 다 뭐였죠? 어머니, 6년 동안 저한테 하신 말들 기억하세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 내가 우리 아들 죽였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따라갔어야 했다고, 내가 애를 못 낳아서
우리 집안 망쳤다고요.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건 그때 내가 너무 슬퍼서 한 말이야. 슬퍼서요? 어머니는 20억을 받고도 슬프셨어요? 저한테 계속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슬프셨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줘. 수표 가져가고. 서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필요 없어요. 뭐? 이 돈 필요 없어요. 어머니 혼자 쓰세요. 서윤은 돌아서서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아, 이 돈이라도 가져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온 서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서윤의 세상은 어두웠어요. 6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의 약속도 시어머니의 슬픔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서윤은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죠. 그날 밤 서윤은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오래오래 울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죠. 6년 동안의 굴욕을 되갚아줄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만 있었죠.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의 말로 가득했어요. 보험금 20억.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남편이 가입했던 보험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6년 전 기억을 더듬으며 하나하나 확인했죠. 수익자란에는 분명히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말했어요. 나중에 당신 이름으로 바꿔줄게라고요. 하지만 바꾸지 않았죠. 아니, 처음부터 바꿀 생각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6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죄책감에 시달리며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게 헛된 일이었어요. 수요일 오후 회사 동료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요즘 얼굴도 안 보이고. 응, 괜찮아. 좀 아파서 쉬고 있어. 언니, 혹시 지금 시간 돼? 보여줄 게 있어서. 민지의 목소리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서윤은 불안한 마음에 민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난 민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거 어제 마트에서 찍은 건데. 민지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서윤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한 남자가 차 트렁크에 장을 싣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서윤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문신 봐. 왼쪽 종아리에 있는 거. 사진을 확대하자 남자의 종아리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사자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문신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캄보디아 여행 갔을 때 새긴 문신이었죠. 결혼 4년차 때였습니다. 남편은 용기를 상징한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줬었어요. 이게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혹시 형제분 중에 문신 똑같이 한 사람 있어? 아니면 아니야. 남편은 외동아들이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 마트야? 어디서 찍은 거야? 서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강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근처였죠. 서윤은 카페를 나와 곧장 그 마트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마트에 도착한 서윤은 주차장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마트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그래도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마트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주시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서윤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가 마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낯익었습니다. 서윤은 벌떡 일어나 마트로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 그 남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를 보고 있었죠. 서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옆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절벽에서 추락했다고 믿었던 남편이 살아서 눈앞에 서 있었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선반을 붙잡아야 했죠. 남편은 태평하게 당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빠,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뒤에서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따라오고 있었죠. 여보, 우유도 사야 해. 여자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우유 사러 가자. 남편은 아이의 손을 잡고 유제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여자도 자연스럽게 옆에 붙어 걸었어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서윤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요. 온몸이 떨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 가족은 장을 보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어요. 남편은 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안아 올렸고 남편은 장바구니를 들었죠. 그들은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서윤도 뒤따라 나갔어요. 남편은 검은색 SUV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차에 타자 남편도 운전석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윤은 그 차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죠.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차가 사라지자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요. 죽었다고,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믿었던 남편이 멀쩡히 살아서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서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요.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살아있었어. 살아있었다고.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집 주소를 떠올렸어요. 마트가 시어머니 집 근처였다는 것도요.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요. 둘이 짜고 서윤을 속인 거였죠. 서윤은 주먹으로 소파를 내리쳤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6년 동안 나를 속였다고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연신 눌렀습니다. 누구야?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서윤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왜 또 왔어? 할 말 다 했잖아. 어머니, 혜진이 살아있죠?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어제 마트에서 봤어요. 혜진이요. 다른 여자랑 아이랑 함께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야. 혜진이는 죽었어. 잘못 보지 않았어요. 종아리 문신까지 똑같았어요. 사자 문신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들어와. 밖에서 떠들지 말고. 시어머니가 서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시어머니는 서윤을 노려봤어요. 그래, 살아있어. 혜진이 살아있다고. 시어머니가 인정했습니다. 서윤은 비명을 삼켰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 혜진이가 빚이 5억이나 있었어. 사업 실패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변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타려고 죽은 척한 거예요? 그래. 달리 방법이 없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다고.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억 빚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럼 저는요? 6년 동안 저는 뭐였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는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시어머니의 사과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버튼을 확인했죠.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시댁 문 앞에서 습관적으로 켠 거였어요. 어머니, 혜진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 못해. 어디 있냐고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서윤은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 가지 마. 시어머니가 서윤을 막아섰지만 서윤은 밀쳐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는 어제 본 여자와 남편의 결혼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비명을 삼켰어요.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옷장으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안에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옷장 속에서 혜진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6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오해야. 서윤아, 이건 오해야.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옷장에서 기어 나오려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서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해라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완전히 옷장 밖으로 나와 손을 내밀었어요.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6년 동안 죽은 척하고 살아 있었는데 무슨 설명을 해요? 서윤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진이 뒤따라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앉아. 얘기 좀 하자. 혜진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앉지 않았어요. 그저 서서 남편을 노려봤죠. 혜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진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았거든. 빚이요? 응. 사업 실패해서 5억이 생겼어.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5억 빚이 생긴 줄도 몰랐어요. 당신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 혜진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그래서 죽은 척하고 저를 6년 동안 속인 거예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보험은 언제 든 거예요? 출국 6개월 전부터. 하나씩 들었어. 몇 개나 들었는데요? 셋. 총 3개. 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온몸이 떨렸어요. 보험금은요? 총 20억.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20억이요. 그 거액을 위해 남편은 죽은 척을 한 거였어요. 캄보디아는 안 갔죠? 안 갔어. 파견도 거짓말이었고요. 응. 회사도 그때쯤 정리해고 당했어. 빚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했거든. 혜진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절벽 추락은요? 조작이야. 현지 브로커한테 돈 주고 사진 몇 장 찍게 했어. 운동화랑 방수팩도 일부러 그쪽으로 보냈고. 서윤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보험료는 왜 저한테 내게 했어요? 그게 수익자가 보험료 내면 나중에 조사받을 때 의심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혜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잖아요. 수익자도 처음부터 어머니로 할 생각이었죠? 응, 미안해. 나중에 내 이름으로 바꿔준다던 말은요? 거짓말이야. 그래야 내가 보험료를 내줄 것 같아서.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럼 실종 이후에는 어떻게 산 거예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형 신분으로 살았어. 뭐라고요? 형이 10년 전에 해외에서 죽었거든. 그 신분을 빌렸어. 주민등록은 살아있으니까. 서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에게 형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형 신분으로 병원도 다니고 은행 계좌도 만들고 직장도 구했어. 그 여자는 뭐예요? 아이는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나야. 실종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람 피운 거네요. 미안해. 아이는요? 4살이야. 미나랑 사이에서 낳은 거야. 서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남편은 서윤과 결혼해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만났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 여자는 알아요? 당신이 유부남이라는 거요? 몰라. 나한테 아내 없다고 했어. 형 신분이니까 결혼 기록도 없고. 혜진의 대답에 서윤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집안을 통째로 속이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윤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왔거든. 그 사람들 손에 혜진이가 죽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저는 6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도 되는 거예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응. 혜진이가 출국한다고 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생활비 받으신 거예요? 보험금 20억 있으면서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6년 동안 저한테 폭언하시면서 돈 뜯어내신 거죠? 죄책감 이용해서요? 그건 내가 우리 아들 죽였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따라갔어야 했다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집안 망쳤다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혜진이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나도 살고 싶었어. 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서윤이 혜진을 밀쳤습니다. 혜진은 비틀거렸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6년 동안 실종자 아내로 살았어요. 재혼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용서해줘. 나도 잘못한 거 알아. 서윤은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죠. 당신 미나한테도 똑같이 할 거예요. 또 다른 보험 들고 또 죽은 척하고. 서윤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안 그럴 거야. 믿을 수 있을까요? 6년 동안 나를 속인 사람을요?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색 녹음 표시가 사라졌죠. 여기까지 다 녹음됐어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진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댁 올 때마다 녹음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오늘도 문 앞에서 켰어요. 서윤은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보험 사기, 신분 도용, 주문 다 녹음됐어요. 어머니 목소리도 혜진 씨 목소리도요. 혜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제발. 그거 지워줘. 왜요? 당신들은 6년 동안 나를 속였잖아요. 제발 부탁이야. 미나랑 아이 생각해서라도. 혜진이 애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나 씨는 당신이 유부남인 줄도 몰랐잖아요.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서윤아. 혜진이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뿌리쳤어요. 손 떼요. 이제 우리 남남이에요. 서윤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쫓아왔어요. 서윤아, 우리 혜진이 감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건 어머니가 생각하셔야죠.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서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서윤은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놓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온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이제 시작이야.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경찰서 전화번호를 검색했어요. 6년 동안의 고통을 되갚아줄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서윤은 아파트 건물 앞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경찰서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강남경찰서입니다. 신고하려고 전화했어요. 보험 사기요. 서윤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경찰관은 신고 내용을 받기 시작했어요. 신고자 성함과 연락처 말씀해 주세요. 서윤은 자신의 정보를 차례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이 6년 전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고 신고됐는데요. 살아있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꾸민 일이었어요. 보험금이 얼마인가요? 20억이요. 그리고 지금 형의 신분으로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직접 방문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서윤은 곧장 보험회사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가입했던 보험사였어요. 고객센터입니다. 제보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사망보험금 관련해서요. 서윤은 보험 증권번호와 남편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는
6년 전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케이스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피보험자가 살아있어요. 제가 직접 받고 대화도 녹음했어요. 잠시만요. 담당 부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은 보험사 조사팀과도 통화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후련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경찰서에 도착한 서윤은 형사과로 안내받았습니다. 박 형사라는 중년 남성이 서윤을 맞았어요.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의 압박, 남편의 캄보디아 파견 거짓말, 보험 가입, 실종 신고, 6년 동안의 생활비 착취 그리고 오늘 발견한 진실까지요. 박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파일 있다고 하셨죠? 네, 여기 있어요.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혜진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빚이 5억이나 있었어. 보험금 총 20억. 형 신분으로 살았어. 박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녹음을 다 듣고 나자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조직적 사기네요. 가족이 공모한 케이스입니다. 바로 체포할 수 있나요? 서윤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지금 바로 출동 준비하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서윤은 시어머니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박 형사는 팀원들을 소집했어요. 순식간에 경찰관 5명이 모였죠. 같이 가시겠어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경찰들이 출동한 뒤 서윤은 조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셨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확보했습니다. 남편분이 도망치려다 계단에서 붙잡혔어요. 시어머니는요? 같이 연행했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오는 중이에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아들 놓아줘. 내 아들은 나쁜 사람 아니야. 서윤은 조사실 문을 통해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관들에게 끌려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 수갑을 찬 혜진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고 있었죠. 혜진은 지나가다 조사실을 힐끗 봤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혜진의 눈에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서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혜진과 시어머니는 각각 다른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서윤은 자신의 조사실에서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박 형사는 6년 동안의 녹음 파일을 모두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 녹음들도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USB에 담아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기억나는 모든 것을 진술했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폭언들, 생활비 요구,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까지요. 다음 날 수사팀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혜진의 출입국 기록이었어요. 역시 캄보디아 출국 기록이 없네요. 박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공항까지만 갔을 뿐 실제로 비행기를 타지 않았던 거였죠. 그럼 실종 신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현지 브로커를 통해 조작한 것 같습니다. 사진이랑 현장 증거물을 돈 주고 만든 거죠.
수사팀은 혜진의 형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정말로 10년 전 해외에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죠. 이 신분으로 은행 계좌도 만들고 직장도 구했네요. 병원 기록도 있고요. 박 형사는 혜진이 형 신분으로 만든 모든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느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네요. IT 회사입니다. 보험 기록도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혜진은 실종되기 6개월 전부터 보험을 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보험은 8억, 두 번째는 7억, 세 번째는 5억이었죠. 총 20억이 맞네요. 수익자는 전부 어머니로 되어 있고요. 보험료는 누가 냈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세 개 모두 당신이 냈습니다. 자동이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서윤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6년 동안 자신이 낸 보험료만 3,600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시어머니는 20억을 받은 거였죠. 수사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혜진이 살고 있던 집도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미나라는 여자와 아이를 만났죠. 미나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미나에게도 사실을 알렸어요. 김혜진 씨는 유부남입니다. 본명도 김혜진이 아니라 김혜준이에요. 뭐라고요? 미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증거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6년 전에 실종 신고된 사람이에요. 형 신분을 도용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엄마 옆에서 영문도 모른 채 서 있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유부남인 줄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어요. 미나의 진술도 녹취됐습니다. 그녀는 3년 전 혜진을 만났다고 했어요. 혜진은 자신을 독신이라고 소개했고 형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죠. 결혼도 했어요.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하고 미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혼인신고는 허위였어요. 형 신분으로는 이미 결혼한 기록이 없었으니 가능했던 거였죠. 일주일 뒤 수사팀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박 형사는 서윤을 불러 결과를 설명했어요. 피의자 김혜준은 보험 사기, 신분 도용, 허위 신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시어머니는요? 보험 사기 공모, 사기 방조 혐의입니다. 아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도왔고 직접 보험금을 수령했으니까요.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 정도 규모면 혜준 씨는 7년에서 10년, 어머니는 5년에서 7년 정도 예상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형사가 덧붙였어요. 보험사에서도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보험금 전액 환수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거예요. 강남 아파트는요? 압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보험금으로 산 재산이니 전부 환수 대상이에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죠. 형사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피해자 신원도 비공개 처리해 드릴게요. 서윤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언니, 괜찮아? 뉴스 봤어. 뉴스에 나왔어? 응. 보험 사기 사건으로 대서특필됐어. 6년 만에 잡힌 사기범이라고.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진 거였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살아야지.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서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지옥 같았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구속 사흘째 되던 날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서윤아,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지쳐 있었어요.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제발 부탁 좀 들어줘.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합의해줘. 우리 혜진이가 감옥에 가면 안 돼. 내가 뭐든지 할게. 어머니,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합의해줘. 돈 줄게. 얼마든지 줄게. 돈이요? 응. 아파트 팔아서 줄게. 전부 다 줄 테니까 제발 합의 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서윤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그 아파트 이미 압류됐어요. 보험사에서 환수 절차 들어갔다고 들으셨을 텐데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럼 다른 걸로 보상해 줄게.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가진 게 뭐가 남았는데요? 전부 보험금으로 산 거잖아요. 서윤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제발. 우리 혜진이 생각해서라도. 생각할 거 없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너무하잖아. 6년이나 우리랑 가족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요? 가족이 6년 동안 이렇게 속이나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니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경찰에 다 넘어갔고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에요. 취하할 수 있잖아. 고소 취하하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취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보험 사기는 국가가 처벌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선처를 부탁해줘. 법원에 탄원서라도 써줘. 안 돼요. 서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안 돼?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잖아. 6년 동안 저한테 하신 말들 기억하세요? 내가 우리 아들 죽였다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집안 망쳤다고 하셨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건 내가 너무 슬퍼서. 슬프셨어요? 20억 받고도 슬프셨어요? 저한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받으면서도 슬프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전화 끊을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윤아.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틀 뒤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혜진이었어요. 구치소에서 걸어온 전화였죠. 서윤아. 혜진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뭐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 이미 들었어요. 나도 살고 싶었어. 빚쟁이들한테 죽을 것 같았다고. 혜진의 변명이 시작됐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실종자 아내로 6년을 살라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윤아,
제발 합의해줘. 미나랑 아이 생각해서라도. 미나 씨는 피해자예요. 당신한테 속은 거잖아요.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잖아. 혜진이 애원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아이를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서유나, 전화 끊을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혜진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모두 차단했죠. 일주일 뒤 서유는 우연히 시어머니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죠. 서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인지 창문을 바라보게 됐어요. 커튼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혜진이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혜진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죠. 두 사람은 격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결해. 내가 만든 일이잖아. 시어머니가 혜진에게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이미 다 끝났다고요. 서윤이한테 다시 연락해봐. 무릎 꿇고 빌어. 뭐라도 해봐. 안 받아요. 전화도 차단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유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사업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 없었어. 시어머니가 혜진을 밀쳤습니다. 혜진은 비틀거렸어요. 엄마도 찬성했잖아요. 보험금 나누자고 한 것도 엄마였어. 내가 언제, 난 내가 하는 대로 따라간 것뿐이야. 말도 안 돼. 엄마가 수익자로 되어 있었잖아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혜진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창문 밖까지 들렸죠. 이 자식이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엄마도 공범이에요. 감옥 가는 건 엄마도 마찬가지라고요. 뭐? 시어머니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밀치며 싸웠어요. 그러다 혜진이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못 살겠어. 미나는 헤어지자고 하고 회사는 해고당했고 전부 다 망했어. 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그러게 왜 들켰어? 조심성도 없이? 조심했어요. 서윤이가 너무 집요했던 거예요. 집요하긴. 내가 바보같이 강남에서 돌아다녀서 들킨 거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모든 게 이기심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게 아니라 각자 살기 위한 거였죠.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돈을 위해 공모했고 혜진은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서윤을 이용했어요. 난 이제 새 가족을 지켜야 해요. 미나랑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혜진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어요. 새 가족? 그 여자 너 버렸잖아. 아이도 만나지 말래. 그래도 계속 설득할 거예요. 내가 지킬 건 엄마야. 나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난 내 인생 살 거예요.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식아.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위해서요? 엄마도 돈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20억 받고 강남 아파트 사고 싶었던 거잖아요. 혜진의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다가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서유는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그들의 파멸은 스스로 만든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서유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동정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재판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증인으로 출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해서 유죄 판결은 확실하다고 말했죠. 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6년 동안 참았던 말들을 이제는 세상에 말할 거였어요. 밤에 서윤은 법정에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종이에 적어가며 연습했어요. 저는 6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고 남편을 따라가지 못한 걸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제 고통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서윤은 종이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올 거였죠. 재판일 아침, 서윤은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6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법원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보험 사기 사건이 워낙 크게 보도됐으니까요. 서윤 씨, 이쪽으로 오세요. 검사가 서윤을 안내했습니다. 대기실로 들어가자 담당 검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 피해자 진술하시죠? 준비되셨어요? 네, 괜찮아요.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판결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피고인 김혜주는 징역 7년 이상, 피고인 이순자는 징역 5년 이상 구형할 예정입니다. 수익자 변경을 약속했던 것도 사기에 포함되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처음부터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했으니까요. 계획적 사기입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서윤도 방청석으로 들어갔죠. 곧이어 재판장 문이 열리며 혜진과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기립.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입장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먼저 사건 개요를 설명했어요. 피고인 김혜주는 5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보험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출국 6개월 전부터 총 3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는 모두 피해자인 아내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모친인 피고인 이순자로 지정했으며 피해자에게는 나중에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각입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보험 가입 서류, 보험료 이체 기록, 그리고 서윤이 제출한 녹음 파일들이었죠. 피고인은 캄보디아 파견을 가장했으나 실제로는 출국하지 않았으며 현지 브로커를 통해 실종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이후 형의 신분을 도용해 6년간 생활했습니다. 혜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흔들렸어요.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다음은 시어머니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이순자는 아들을 도운 것뿐이며 직접적인 사기 행각에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이순자는 보험금 수익자였으며 전액 20억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6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모입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해요. 저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판사가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피해자 진술 듣겠습니다. 서윤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혜진과 시어머니도 서윤을 바라봤죠. 서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6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남편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따라갔어야 했다고, 제가 옆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서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저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죽였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생활비를 보낼 때마다 속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제 고통도 제 죄책감도 모두 그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6년 동안 저는 재혼도 못했습니다. 실종자의 아내라는 딱지를 달고 살았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불쌍하게 볼까봐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물에 휩쓸려가는 꿈을요. 깨어나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이까지 낳아서요. 마트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재판장님, 서윤이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처벌을 원합니다. 엄중한 처벌을요. 이들이 제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서윤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방청석으로 돌아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걸었어요. 재판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양측 변호사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어요. 혜진의 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고 검사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을 간주했죠. 마지막으로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만하고 착취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험 사기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행위입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김혜준, 보험 사기, 신분 도용, 허위 신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피고인 이순자, 보험 사기 공모, 사기 방조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억울해요. 재판장님,
저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추가로 피고인들은 보험사에 20억 원과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시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판사가 일어서며 재판은 끝났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끌려나가기 전 서윤을 향해 돌아봤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듯 움직였어요. 서윤아, 제발 용서해줘. 서윤은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빚 때문에 그랬다고요? 5억 빚 때문에 제 7년을 팔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감옥에서 많이 생각하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요. 혜진은 절규하듯 울었지만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윤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끝났어.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6년 동안의 악몽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서윤은 자유로워진 거였죠. 민지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언니 수고했어. 민지가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서윤은 민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응, 끝났어. 이제 언니 인생 살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서윤의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 뒤 서윤은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윤 씨, 보험금 전액 환수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를 받았죠. 강남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다른 재산들도 전부 압류됐습니다. 총 23억 원을 회수했어요. 23억이요? 네, 보험금 20억에 이자와 위약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도 명품 가구들도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그리고 서윤 씨께는 피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6년 동안 부담하신 보험료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에요. 얼마나 되나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 입금될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요. 그 돈으로도 6년의 고통을 보상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서윤은 시댁 동네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 집 앞에 섰어요. 현관문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죠. 다 끝났구나.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한때는 이 집에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동네 슈퍼를 지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서윤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서윤 씨? 안녕하세요. 뉴스 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순자 씨네는 완전히 망했다던데. 집도 다 뺏기고 돈도 한 푼 없대요.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혜진 씨 새 아내도 떠났다던데.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대요. 그랬군요. 서윤은 짧게 대답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미나라는 여자도 피해자였죠.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3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혜진은 결국 모든 걸 잃은 거였습니다. 아내도 애인도 아이도 자유도요. 감옥에서 7년을 보내야 했죠. 시어머니는 감옥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혈압이 높아져서 교도소 내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언니, 정말 안 가볼 거야? 민지가 물었을 때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인생에서 그 사람들은 끝났어.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민지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이제 언니 인생 살아. 서윤은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묵묵히 일했던 게 인정받은 거였어요. 부장님이 서윤을 불렀죠. 서윤 씨,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줬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팀장으로 승진입니다. 축하해요. 서윤은 놀라서 부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승진이요? 제가요? 능력도 있고 성실하잖아요. 충분히 자격 있어요.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보상금이 입금된 날 서윤은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새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부동산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햇빛이 잘 들고 조용한 곳이요. 혼자 살기 편한 곳으로요. 투룸 정도면 될까요? 네,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직원은 몇 군데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서윤은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골랐어요. 투룸에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집이었죠. 여기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이 동네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진짜 내 집이 생긴 거였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요. 이사날 민지와 회사 동료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정리됐어요. 언니, 여기 진짜 좋다. 한강뷰 대박이야. 민지가 창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서윤도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죠.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언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 응, 새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에 동료들이 돌아가고 민지도 집으로 간 뒤 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서윤은 베란다에 나가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죠. 이제라도 끝나서 다행이야.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7년의 악몽이 끝났어요. 길었지만 결국 끝이 났죠. 서윤은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회복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할게요. 상담을 받으며 서윤은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악몽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여름이 되자 서윤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는 첫 여행이었어요.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 이제 시작이야. 제주도에서 서윤은 바다를 보며 하루 종일 멍 때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파도 소리만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평화로운지 처음 알았죠.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책들이었어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서윤은 회사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팀장으로서 책임감도 생겼고 후배들을 챙기는 재미도 있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서윤은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았어요. 다육이, 허브, 꽃들이요. 잘 자라라. 서윤은 매일 아침 식물들에게 물을 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작은 생명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윤은 집에서 차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거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끝나서 다행이야. 서윤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7년간의 악몽을 끝낸 여자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이모였어요. 유나,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이모. 보상금 받았다며? 새 집도 샀고? 네, 이모. 정말 좋은 집이에요.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이모도 기쁘다. 전화를 끊고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겨울이 오기 전 서윤은 엄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국화꽃을 한 아름 들고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서윤은 산소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시댁이랑 인연 끊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엄마, 지켜봐줘. 서윤은 오랫동안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요. 그해 겨울, 서윤은 직장에서 우수 팀장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서윤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축하합니다. 서윤 팀장님. 대표이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어요.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떠들었어요. 팀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후배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웃는 눈이었죠. 많이 변했네.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서윤은 내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도 더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기로 했어요. 새해 첫날 서윤은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혼자서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다짐했어요. 올해는 더 행복하게 살자. 나를 위해서. 햇살이 서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스했어요. 서윤은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산다. 그 약속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였어요. 7년의 악몽에서 깨어난 서윤은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은 여자였어요.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서윤의 새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오롯이 서윤의 것이었습니다.